사람은 언제 가장 외로울까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은퇴교감 황정희. 68세의 그녀에게 남은 건 명예로운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이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그녀는 며느리의 손에 뺨을 맞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을.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무너진 존엄을 되찾기 위해 펼치는 용기와 지혜의 기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정희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무기로 맞서 싸운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황정희는 며느리 최지영의 집 거실에서 손자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아들의 권유로 며느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냉랭한 말투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버스를 잘못 타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진 것입니다. 68세의 몸으로 낯선 동네에서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황정희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며느리 최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황정희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버스를 잘못 타서. 내가 이 동네 길을 아직 잘 몰라서. 변명은 됐고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은 언제 먹어요? 황정희는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 손이 이제는 늙은 며느리 집 식모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30분이면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지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 보러 나가신 지가 몇 시간인데 이제 와서 밥을 하시겠다고요? 최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운영하는 카페의 매출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기분이 나쁜 날엔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황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미안해, 내가 최대한 빨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황정희는 순간 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던 뺨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그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손에 뺨을 맞았습니다. 은퇴 교감이면 뭐 해요? 남편 잃고 빈털터리 신세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 차려요? 최지영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황정희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최지영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것입니다.
황정희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황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들마저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아픔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마 위에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그날 밤 황정희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년의 모습인가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방 안에 갇힌 채 며느리의 폭력과 아들의 외면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운명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정희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노의 불씨. 그 불씨는 언젠가 거대한 불꽃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었습니다. 2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황정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복도.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을 때 황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동반자. 어려운 시절도 행복한 시절도 함께 걸어온 사람. 그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던 남편은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 최지영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소 앞에서 절을 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황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없다는 것을. 특히 며느리의 아버지 사도는 장례식장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웃는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남편이 누워있는 곳에서 황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황정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밤 빈소에 혼자 남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희미한 조명,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영정사진. 황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어떻게 먼저 가요?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전세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했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황정희는 현실적인 금전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경제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들이 황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황정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지영이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동의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정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아들의 말에 황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많아 의지하기 힘들었고 친척들도 멀리 살았습니다. 게다가 손자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곁에 있으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황정희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진 앨범, 남편이 즐겨 읽던 책들,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든 것이 눈물겹게 소중했지만 대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며느리 집에는 그녀의 짐을 둘 공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트럭에 짐을 싣고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지영은 현관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2층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얹혀 사는 입장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데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도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첫날 밤 황정희는 작은 방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집. 남편이 없는 삶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선 자동차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황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건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모욕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정희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깼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전에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황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쓸고 닦았습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식탁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도 시계는 아직 7시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황정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빵과 커피를 좋아했고 아들은 밥과 국을 원했습니다. 손자는 우유와 시리얼. 세 사람의 입맛을 모두 맞춰야 했습니다. 7시 정각, 며느리 최지영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황정희는 황급히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주스는요? 아, 미안.
깜빡했네. 지금 바로. 황정희는 냉장고로 달려가 오렌지 주스를 꺼냈습니다. 최지영은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어제 딴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데요. 미안해, 방금 꺼낸 건데. 냉장고에 제대로 안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황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더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새 주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차갑다, 뜨겁다. 끝없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카페로 간 후 황정희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빨랫감을 들어 세탁기에 넣고 2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다시 한번 청소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카페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황정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 하세요? 쉬고 계셨어요? 아니, 잠깐 앉아서. 청소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응, 다 했지. 최지영은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기 먼지 그대로 있는데요. 그리고 2층 화장실도 제대로 안 닦으셨죠? 다시 할게. 황정희는 다시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지켜봤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황정희의 등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자를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귀여웠지만 5살 아이를 돌보는 건 68세 노인에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달래야 했고 우유를 엎지르면 닦아야 했고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줘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황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모든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정희는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진짜 스트레스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황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맨날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제대로 못해. 나이만 먹었지 쓸모도 없어. 차라리 요양원 보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요양원. 그 단어가 황정희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답답해. 자기 엄만데 아무 말도 못해. 나만 악역하는 거지. 진짜 답답해. 황정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전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들에게 나는 그저 짐일 뿐이야. 그날 이후 황정희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더 낮은 자세를 취했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트집을 잡았고, 항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카페 매출이 유난히 나빴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황정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하지만 최지영은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미안해, 내가 간을 잘못 봤나 봐. 은퇴 교감이면 뭐 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 해요? 다시 만들게.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탁! 두 번째 뺨이었습니다. 황정희는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황정희는 뺨을 감싸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황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맞은 뺨. 그것도 2번이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인가? 평생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교감 황정희가 맞나요? 거울 속 여자는 초라했습니다. 늙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 깊은 곳에서 황정희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 아직은 작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불꽃. 이대로는 안 돼. 황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무릎 꿇고 살 수는 없다는 것.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2번째 뺨을 맞은 밤, 황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68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벽 3시 황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김에 남편의 유품이라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벽장 구석에 쌓아둔 남편의 물건들. 옷가지는 며느리가 전부 버리라고 했지만 황정희는 몇 가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아꼈던 시계, 읽던 책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는 황정희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남편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했지만 슬픔에 빠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은행 서류나 보험 증서였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것들. 하지만 맨 아래 파일을 열었을 때 황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 알고리즘 특허 등록증.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하기 몇 년 전 치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까지 등록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20년 전에 등록된 특허였습니다. 당시에는 상용화되지 못해 잊혀졌지만 최근 치매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라이센스 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느 제약회사와 협상 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황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뭔가였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다가 황정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프랜차이즈 계약서였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이 운영하는 카페 체인의 서류. 왜 이게 남편의 상자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며느리와 장인어른, 그러니까 사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황정희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가맹점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했습니다. 월 매출의 30%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재고는 본사에서 강제로 구매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3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교사 생활을 하며 법률 상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은 명백히 불공정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류 여백에는 남편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문제가 많아 보임. 지영이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사돈이 화낼까봐 걱정. 남편도 이 계약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황정희는 더 자세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뒤에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정리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여러 점주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 때문에 폐업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매 특허권, 그리고 며느리 카페의 부당 계약. 이 두 가지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카페 계약서는 며느리 일가의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정희 혼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무기로 며느리 일가에 맞서 싸운다는 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보며 황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더 이상 뺨을 맞으며 살지 않기로. 68세의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반격의 무기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황정희는 상자를 꼭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황정희는 상자를 벽장 깊숙이 감춰두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였던 굴욕과 체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며 황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해봐야겠어. 세무사 친구 말이야. 그 친구라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하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질과 집안일, 손자 돌보기. 하지만 황정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점점 커져갈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걸 태워버릴 큰 불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황정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뺨의 아픔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고개 숙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황정희는 며느리가 카페로 출근한 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정희. 전화를 받은 건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둘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순자는 회계사 남편과 함께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남편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들지? 응, 많이 힘들어.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황정희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이야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짐 취급받는 이야기, 요양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황정희는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희야, 넌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 나이 들어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뺨까지 맞다니.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당장 나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그 제안에 감사했지만 다른 이유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하지만 난 이제 싸워보려고 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황정희는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치매 특허권, 그리고 며느리 카페의 부당계약서. 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 그 서류들 좀 봐야겠다. 정희야, 오늘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응, 갈 수 있어. 그럼 1시에 와. 우리 남편한테도 보여줄게. 세무사니까 계약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황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큰일이었습니다. 몰래 집을 나서며 황정희는 처음으로 뭔가 행동에 나선다는 사실에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황정희는 순자의 세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순자와 그녀의 남편 이종수 세무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수는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황정희는 서류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종수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종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카페 계약서를 볼 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공정 계약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여러 건 보이네요. 이종수는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로열티, 강제 구매 조항, 일방적 계약 해지권, 과다한 위약금. 모든 게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만약 이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황정희가 물었습니다. 이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조사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이종수는 치매 특허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제약회사들이 이런 특허를 찾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 특허는 사모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상속인인 사모님과 아드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라이센스를 주거나 양도할 수 있어요. 금액은 정확히는 전문가 감정을 받아봐야 하지만 적어도 억 단위는 될 겁니다. 황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억 단위. 그 돈이면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을 나와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종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카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드러나면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마 온갖 방법으로 압박해 올 겁니다. 아드님도 중간에서 힘들어 할 거고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뺨 맞으며 살 수 없어요. 황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종수와 순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소비자 권익과 가맹사업 분야에 능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황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이종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분은 승소 후 성공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케이스는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싸움이니까요. 순자가 황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함께 할게. 그 말에 황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황정희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눈물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정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카페 가맹점 피해자들을 찾아 연대할 것, 그리고 치매 특허권을 활용해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 사무실을 나서며 황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지켜봐 주세요. 황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8세 노인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 일주일 후 황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종수 세무사의 소개로 만난 그는 소비자 권익소송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력이 있었고,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 소송에서는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어르신 서류 잘 봤습니다. 강 변호사는 황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교과서적인 불공정 계약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거래법상 문제도 여러 건 보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며느리분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 체인이라고 하셨죠? 그들은 이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가맹점주들까지 집단 소송을 걸어올 수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황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다른 피해 가맹점주들을 찾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종수 세무사가 이미 조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이 운영하는 카페체인 카페드림은 전국에 50개 가맹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20개 이상이 계약 문제로 폐업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15명의 가맹점주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두 부당한 계약 조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주 후 강 변호사는 황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기자회견을 여는 게 어떨까요? 기자회견이요? 네,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면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어 나설 수 있고요. 황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연다는 건 모든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였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황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예요. 뺨 맞으며 짐 취급받으면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3일 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1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고 카메라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황정희는 다른 피해 가맹점주들과 함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익숙했던 교사였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카페드림의 불공정 계약 실태, 피해 가맹점주들의 숫자, 위법 사항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황정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황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은퇴 교사 황정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누군가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정희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발견한 이야기, 며느리 집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다른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사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제 나이 68세입니다. 은퇴한 교사입니다. 어쩌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돈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황정희는 원고를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싸움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정희가 말을 마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드님은 이 소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황정희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 아들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황정희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그날 저녁 황정희는 며느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지영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지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자회견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68세 은퇴 교사, 며느리 카페 불공정 계약 폭로.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황정희는 침착하게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망신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너와 너희 집안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최지영이 황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황정희는 팔을 뿌리치며 최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손 떼. 이제 너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황정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지영은 그 눈빛에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평소에 고분고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너와 너희 아버지가 한 일들 전부 세상에 알려질 거야. 불공정 계약으로 망한 가맹점주들, 억울하게 돈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끝까지 갈 거야. 법정에서 봅시다. 우린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황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만나자. 그리고 누가 옳은지는 보면 알겠지. 황정희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지영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뺨 맞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시작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증거로 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황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서막이 올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황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68세 은퇴 교사가 며느리 가족의 부당한 사업 관행을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정희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소비자 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격도 거세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며느리 최지영의 아버지 사돈 최경수가 황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카페 드림 체인의 실제 소유주이자 모든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사업가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최경수는 공손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볼게요. 어르신,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가서 망신을 시키시다니요. 한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황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경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싸움 어르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어르신은 뭐가 있으십니까? 정의가 있죠. 황정희의 대답에 최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법정 싸움은 돈 싸움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로펌을 고용할 겁니다. 어르신은 버틸 수 있으세요? 해보면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경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금입니다. 5천만 원. 어르신이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에 사과문을 내시면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아파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어르신 나이에 무슨 욕심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황정희는 최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엄 때문입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당신 딸이 저한테 한 짓들, 당신들이 약자들한테 한 짓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최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르신 아들, 우리 카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자리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황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직장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예도 생각하세요. 우리 쪽에서도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언론에 흘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시겠다는 거군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일단 보도가 나가면 어르신 평판에는 타격이 갈 겁니다. 은퇴 교사의 명예 그렇게 쉽게 버리실 수 있으세요? 최경수는 협박을 늘어놓은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르신 후회하실 겁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황정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직장, 자신의 명예,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정희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경수의 협박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감히. 정희야, 절대 굴복하면 안 돼. 이건 전형적인 협박이야. 변호사한테 당장 알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직장이 내 아들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넌 내 존엄을 지켜야 해. 이미 시작한 싸움이야. 순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황정희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황정희는 강민준 변호사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도 맞대응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황정희에 대한 협박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여론은 더욱 황정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황정희는 아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정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나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어요. 엄마가 지영이한테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지영이 가족이 두려웠거든요. 내 직장을 잃을까봐, 내 아니가 불편해질까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용감한데 나는 비겁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편에 설게요. 직장 따위 다시 구하면 되죠. 황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던 아들이 이제야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 엄마, 끝까지 싸워요. 내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황정희는 최경수에게 답장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로 시작한 싸움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최경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공식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황정희는 각오했습니다.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변호사 강민준,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황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에게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날 황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친구 순자와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반대편에는 최경수와 며느리 최지영,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정희 측 변호사 강민준이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정은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황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들이 너무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모든 반박에 대해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증거 제출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하며 다음 공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 변호사가 황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대편이 워낙 준비를 잘했어요. 특히 계약서를 개정했다는 주장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정 전 계약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의 진술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판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팽팽히 맞섰고 판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정희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법정에 가고 변호사와 미팅하고 증인들을 만나고 68세의 몸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론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관심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1심에서 졌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황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고 구 계약서의 피해는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황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결국 지다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항소 그럼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황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1년. 그 시간을 또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바닥나고 있었고 몸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정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들에게 피해만 주고 자신만 힘들어진 건 아닐까요? 순자가 찾아와 위로했지만
황정희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항소하면 돼. 순자야, 나 지쳤어. 정말 지쳤어.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황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저 친구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순자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내가 사돈 최경수의 비리 증거를 찾았어. 황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최경수가 회계 장부를 조작했어. 가맹점주들한테 받은 로열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어. 게다가 가맹점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면서 부당하게 위약금을 받아낸 증거도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내 남편이 세무사잖아. 최경순의 회계사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양심 고백을 한 거야. 그 사람도 더 이상 못 참겠대. 모든 증거를 우리한테 넘겨줬어. 황정희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최경수가 가맹점주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도 있어. 계약 해지하면 소송 걸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야. 정말이야. 응, 확실해. 이거면 역전할 수 있어. 황정희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대박입니다. 즉시 항소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회계 조작과 협박 증거가 있으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의 남편 이종수 세무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회계장부, 탈세 증거, 협박, 녹음 파일.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최경수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도 들어갈 거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게 될 겁니다. 카페드림 체인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황정희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증거들을 사용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며느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황정희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 같나요? 조금은요, 가족이니까요. 황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저를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라면 저를 짐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황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행하세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형사 고발도 하세요. 이제 끝장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항소장과 함께 새로운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세무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카페드림의 비리가 드러났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최경수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세무조사관들이 카페드림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최경수와 최지영은 하루아침에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황정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왜 약자를 착취하며 살았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굴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황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법이 판단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황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날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정혜 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회계 조작, 세금 탈루, 가맹점주 협박.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최경수와 최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단도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회계 장부는 피고 측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로열티를 은닉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녹음 파일은 피고 최경수가 가맹점주들을 협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 해지하면 당신 망해. 내가 소송 걸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당신 명예고 뭐고 다 박살낼 거라고. 최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황정희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냐고.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진위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다음 공판 날짜를 잡으며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황정희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황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믿습니다. 2주 후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 황정희 외 14인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최경수와 주식회사 카페드림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라. 황정희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맹점 계약의 불공정 조항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3천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 또한 피고 최경수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협박,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황정희의 친구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황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에게, 변호사에게,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다른 가맹점주들이 황정희를 둘러쌌습니다. 억울함을 풀게 해줬다며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황정희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운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황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부당함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68세입니다. 하지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함께 싸우세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황정희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 최지영이었습니다. 최지영은 황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황정희는 놀라서 최지영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한 짓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뺨을 때리고 짐 취급하고 모욕을 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계세요. 카페 드림도 문 닫게 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어요. 황정희는 최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민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지영아. 무릎 꿇을 필요 없어. 하지만 너도 너대로 힘들었겠지. 아버지의 압박도 있었을 거고 사업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황정희는 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 그게 진정한 사과야. 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황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비겁하게 눈 감고 있어서. 괜찮아. 넌 이제 알았잖아. 뭐가 중요한지. 황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황정희는 승소로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카페 오픈 날 황정희는 아들과 함께 간판을 달았습니다. 카페 정희.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주인이에요. 내가 일하는 거고. 바보야, 내 카페잖아.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황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자신의 존엄, 그리고 정의. 그날 밤 황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남겨준 증거로 제가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소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황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치매 특허권을 대형 제약회사에 라이센스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종수 세무사의 도움으로 제약회사와 협상한 결과 초기 계약금 2억 원과 매년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황정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최지영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집이 생겼으니까. 가끔 찾아뵈러 가도 될까요? 황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올 필요는 없어. 편하게 차나 한잔 하러 오면 돼. 최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최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황정희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새 집은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황정희는 짐을 풀며 방 곳곳을 살폈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거실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승소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황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된 특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며칠 후 황정희는 친구 순자를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무슨 일? 황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센터를 만들고 싶어. 평생 교육자로 살았잖아. 이제는 나 같은 노인들을 가르치고 싶어.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센터? 컴퓨터, 스마트폰, 법률 상식, 재정 관리.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니. 황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겪었기 때문에 돕고 싶은 거야. 나처럼 뺨 맞고 모욕당하고 존엄을 잃는 어르신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2달 후 황정희 어르신 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카페 2층을 임대하여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장소였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소송을 했던 가맹점주들, 언론에서 황정희를 응원했던 기자들,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 황정희는 센터 앞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습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당당함을 되찾는 곳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황정희는 센터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매주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황정희는 직접 컴퓨터를 가르치고 법률 상식을 알려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건 존엄 지키기 강좌였습니다. 황정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떻게 부당함에 맞서 싸웠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 살며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황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황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학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황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할 곳이 생겼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황정희는 강 변호사와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출하여 어르신 인권 보호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년 후 센터는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황정희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센터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황정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 황정희는 아들의 카페에서 손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손자는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왕관을 쓴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예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황정희는 웃으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게 슈퍼히어로잖아요. 황정희는 손자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센터에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셨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보였고요. 당신이 남겨준 특허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로 센터 운영비도 되고 어려운 어르신들도 도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이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하고 있어요. 68세에 시작한 싸움이 72세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기를 덮고 황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황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72세. 많은 나이지만 황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정희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황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강의하고 웃음 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존엄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황정희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정희는 센터로 출근합니다. 72세.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센터를 찾은 한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황정희는 그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4년 전 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들마저 외면했고 요양원으로 보내질 위기였습니다. 68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단 하나의 서류. 그것으로 시작한 싸움. 협박도 패소도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황정희가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존엄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잃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잃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때. 72세 황정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은 지금입니다. 68세에 시작한 싸움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릎 꿇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뺨을 맞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존엄을 잃어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68세 은퇴 교감 황정희.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